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현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8월 실전반 선택형 사례형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고요. 강의 민사법 진도별 내용 정리 및 실전 문제 강의를 오늘 시작하게 됐고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그 진도표 받으실 자료가 진도표하고 칼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진도표 보니까 어때요? 하루에 나가는 양이 참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뭐 둘째 날은 채권 양도랑 채권자 취소권을 다 봐야 돼요. 그죠? 이게 좀 나름 균등하게 짠 진도인데, 조금 자리가 좀 없으신 분들이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 155석 정도 논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예. 앞에 자리가 혹시 뭐 앉을 수 있게 좀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단원들을 보면 특히 민소법은 장난 아니죠. 민소법 둘째 날 봐봐요. 기판력,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반소 중간항에서 공동소송, 이렇게 이게 하루예요. 그래서 많이들 놀라셨네. 그래서 하루에 나가는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기간에는 하루에 이 양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자기가 100을 하고 싶었지만 60을 하더라도 일단 빠짐없이 보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는 이 책이나 교재, 제가 여러분이 꼭 시험에 합격하려면,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의 한 60% 정도를 명확하게 강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만이라도 복습을 하시면 합격하는데 민사법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분 OT 들어가서 사실은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수업을 좀 나가고 3교시 끝날 때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8월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8월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끄트머리에 할 텐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11월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11월로 이어질 수 있으면 돼요. 그러려면 내가 8월에 뭘 해야 되는지 답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월에는 또 12월에 뭘 할지, 그럼 나중에는 또 시험 직전에 뭘 할지, 이런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끝나기 한 20분 전에, 오늘 수업 끝나기 한 20분 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수업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표에 대해서는 미리 좀 알려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권 총론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매일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내일부터 보는 모의고사에 관해서도 오늘 수업 끄트머리에 말미에 약 5시 한 20분 경에 마지막으로 한 20-30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냥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리를 조금 빈자리를 찾아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첫날만 이러고 또 둘째 날 또 좀 빠지고 이래요. 그래서 뭐 환불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환불하시는 분보다도 나 그냥 인강으로 돌려야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몇 명 나갔지 막 개강하고 나면 보거든요, 숫자를. 근데 변화는 없는데 애들은 없어요.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강으로 다들 열심히 듣는다고 믿고 오늘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 로스쿨 민법의 정석 75페이지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8월 강의에서는 제가 어디를 언급하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크게 세 부분인데요. 제가 수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수업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 꼭 봐야 된다고 별표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아예 언급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수업을 하거나 언급을 하는 부분은 별표가 없거나 별표 1개, 2개, 3개로 이루어집니다. 파이널 강의에서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8월 모의고사 다 보셨죠?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수업에 대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내년도 강력한 예상 문제라고 하는 게 좀 김 빠지게 사례형의 뭐 공동임대라든지 이런 게 드디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만 돌리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던 것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별표 3개라는 게 있어요. 가끔 4월 수업에서. 그게 8월에 다 나와버렸어요. 대거. 객관식이랑 사례도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아씨 저거 나만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해서 좀 긴 빠질 수는 있는데, 그거 나왔다고 또 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다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여러분은 푸셨기 때문에 근데 기억이 안 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열심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요령에 대한 얘기 없이 수업을 나가서 조금 독특한데 3교시에 오히려 수업이 나간 상태에서 이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라고 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한 3-4가지 정도의 복습 방법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5페이지는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2번에 첫 번째 줄표의 개념은 알아야 됩니다. 급부 의무, 부수적 주의무,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 의무를 보는 순간 여관, 판례가 떠올라야 됩니다. 불완전 이행에서 불이 나서 채무 불이행을 인정했다는 그 판례. 곧 나오니까 이건 1교시에 거의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줄표도 보긴 해야 됩니다. 판례니까요. 다양한 부수적 주의무 위반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하면 떠올라야 되는 것은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는 목적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되고요. 담보책임 단원에 가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해제라는 제도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여긴 넘기겠습니다. 언급도 없이 거기만 얘기하고 넘길게요. 76페이지입니다. 채권의 목적, 특정물 채권과 불특정 채권이 나왔습니다. 특정물 채권은 37446이 조문 표시하시고 객관식 지문 등장합니다. 드물게 사례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374조는 특정물이면 우리 집에 있는 고려청자죠. 인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대신 462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주면 되고요.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서 둘째 줄에 아예 동일성이 상실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답했어야 돼요. 채무소멸이에요. 채무소멸. 네, 채무소멸 잊지 마세요. 채권 채무소멸 사유는 소멸 사유는 7가지가 있습니다. 변제, 대물 변제, 공탁상계, 경계 변제, 혼동이라고 있지만 아예 물건이 사라지면 채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건 채무 불이행을 의미하나요? 그건 모릅니다. 왜 소멸됐는지 법적인 평가, 비난, 귀책 사유는 그 다음 문제고요. 요걸 과감하게 써야 돼요. 채무가 소멸됐다라는 게 변시 사례형에서 홍삼 사회 사례형이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불특정물 채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특정이죠. 종류물이 언제 특정이 되는가. 조문 떠오르나요? 2개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직 별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하거나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첫 번째 테마에 관해서는 판례가 선택채권에서 이 381조를 선택채권인 381조를 준용해서 이 지정권도 이전된다는 정말 객관식에 한번 나오고 그냥 소멸할 판례가 하나 있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역시 여기죠. 이행이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것.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것이라는 375조의 뜻은 보는 순간 460조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375조 2항과 460조. 460조는 변제 단원을 시작하면서 변제 제공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변제 제공은 지금 이 단원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지만 현실 제공과 구두 제공이 있습니다. 현실 제공은 지참 채무. 지참 뭐예요? 채무자가 직접 들고 오라 이거고요. 추심 채무는 뭐죠? 채권자가 가서 받아오라는 거죠. 지참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여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 판례의 문구는 아니지만 당연히 답안지에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워딩 자체를 외워야 될 때는 저는 쌍따옴표라고 해서 이렇게 하죠. 채권자 주소에 도달하여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라는 말이 참 유의미한 말이에요. 변제 제공의 뜻은 지난번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공의 뜻이 뭔가요? 트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변제가 안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왜 있을까요? 트라이를 한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주지 말자라는 거죠. 채무자는 할 걸 다 했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변제 제공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인데 그러면 채권자가 받을 상태에 놓인 때라는 정의와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은 채권자가 받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자, 따라서 변제 제공의 가장 큰 효과,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여기서 뭐 볼 필요는 없지만 가장 큰 효과는 바로 460조 뒤에 있는 461조예요. 채무 불이행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 면한다라는 거고요.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의할 것은 채무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런 상태가 되면 공탁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변제 제공은 변제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은 아니다라는 거죠. 채권을 소멸시키는 데는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추심 채무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구두로 제공하면 됩니다. 즉 460조의 변제 제공은 현실 제공이 원칙이나 추심 채무는 구두 제공이 되겠죠. 구두 제공의 뜻은 준통수라고 했습니다. 변제 준비를 완료해서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할 걸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은 채권자가 직접 와야 되니까 채권자가 안 온다고 해서 내가 제공만 하고 결국 변제가 안 되었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녹색 말은 중요하진 않고요. 이 부분은 별표를 하나, 전체적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판례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할 수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나번 특정의 효과죠. 지금 우리는 특정을 공부하고 있었고 변제가 제공되면 특정이 된다는 두 조문을 연동을 시켰고, 자, 그렇게 되면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 이전되는 효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종류물이라 할지라도 배달해 주기로 해서 집 앞에까지 갔는데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데 채권자가 문을 안 열어주면 그때부터는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물건의 위험은 뭐죠? 돌아오다가 멸실이 됐다면 채권자는 이 물건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어찌 보면 공부하고도 좀 웃겨요. 그죠? 뭐 그냥 당연한 얘기죠. 물건이 없어졌으니 물건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채권 채무가 소멸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는 그 다음 문제인데 그것은 채권자 지체와 변제 제공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외화 채권인데요. 두 번째 줄표에 객이라고 써놓고 객관식 대비용이니까 짧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객관식으로 치면 별표인데요. 기억, 채무, 자, 이건 뭐냐면 외화 채권은 우리나라 돈으로 주는 게 대형국부권이라고 첫째 줄에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기억에 보면 채무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주겠다고 할 때는 언제 환율로 하냐는 거죠. 첫째 줄에 있지만 현실로 이행할 때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것이 변제 충당이라면 충당 당시가 되고요. 이것이 경매였다면 배당기일 당시가 되는 게 100% 객관식으로 나오죠. 이건 사례로 나올 것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은 채권자가 스스로 한국 돈으로 달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 전원합재판결이 둘째 줄에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가 좀 제일 어려운데요. 객관식 별이긴 합니다. 여기에 채무자만이 항소를 했을 때 채무자가 항소한 게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냥 1심 판결이 너무나 오라. 이걸 돈을 줘야 돼요. 근데 1심에서 채권자는 한국 돈으로 청구한 거지. 이 상황에서 항소심 변론 종결 시에 환율이 바뀌었다면,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다면 항소를 일부 인용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 특이한 판례예요, 사실. 항소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자연적으로 환율만 바뀌어서 항소가 일부 인용된다는 특이한 판례니까 이건 별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민법, 수험 중요도는 높지 않으나 여러분이 나오면 거의 틀릴 지문이기 때문에 나온 적이 있죠. 그리고 한번. 자, 이자 채권 넘어가겠습니다. 이자의 뜻은 생략을 좀 하고, 자, 이렇게 생략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복습할 것인지를 3교시 OT 때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사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마지막 줄표 봐야 되겠죠. 자, 이제는 8월이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좀 제가 묻는 말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월에도 그렇게 했지만 기본적 이자 채권하고 지분적 이자 채권의 차이는 뭐죠?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걸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 하고, 이건 약간 관념 장난이에요. 기본적 이자 채권은 그냥 뭡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그런 채권 이자가 붙어 있다는 뜻이고, 지분적은 매달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걸 구별하는 실익이 중요하겠죠? 왜 구별하죠? 양도 때문에 그래요. 양도. 기억을 하세요. 기본적 이자 채권은 대여금을 양도하면은 당연히 같이 양도되는 걸로 봐요. 그러나 지분적 이자 채권은 따로 양도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판례가 아닌데 이거랑 유사한 A급 판례가 있어. 임대차에서 차임 채권은 당연히 양도되는 게 아니다. 집주인이 바뀌어서 3조 사항에 의해서 어서 와, 네가 임대차는 처음이지, 너가 임대인이라고 할 때 이 기존에 연체한 차임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A급이고 이거랑 맥락이 너무나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도래한 거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8월에는.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은 자, 자리가 좀 없으니까 조금 양보해 주시고, 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은 시효 소멸입니다. 자, 지분적 이자 채권과 기본적 이자 채권의 시효는 지분적 이자 채권의 소멸 시효도 별도기 때문에 3년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3년 아니었는데 그거 지연이자고. 지연이자는 3년 아니고 그거는 원채권이고 기본적이고 지분적이고 다 3년이지 무조건. 그래서 3년인데 다만 요거죠. 원본 시효 소멸, 지분적도 소멸입니다. 기본적도 소멸이지만 요거 헷갈려요. 이미 발생한 지분적 이자 채권도 원본이 시효가 소멸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는 종된 권리로 보거든요. 종된 채무로 봐요. 종된 채무. 따라서 이거 부대 채권이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교과서를 수정해 드릴게요. 보완해 드릴게요. 그 밑에서 둘째 줄에 소멸시효도 별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소멸시효 뒤에다 기간이라고 써놓으세요. 차라리. 그래 안 헷갈릴 것 같아. 그죠? 소멸시효 기간도
별도로 원채권과 달라요. 이자 채권은 원채권과 다른 3년짜리예요. 이건 기본하고 지분하고 다른 게 아니지. 그죠? 지연이자는 뭐예요? 원채권과 동일하고. 이거 다 기억납니까? 지금 이거 몰랐으면 이거 별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별표 일단 하나 하겠습니다. 다만 원본이 시효로 소멸되면 소급 소멸되기 때문에 지분적 이자 채권도 소멸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원래 원본 채권이 소급해서 언제부터 소멸하는 걸로 봐요? 기산점으로 소급하거든요.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산점 일반적으로 언제예요? 그 원본의 변제기죠. 그럼 이자 채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미 발생했을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변제기 1년이고 1년 뒤에 변제기 원본 변제기면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소멸시효 완성하면은 변제기 시점으로 소급해 소멸하면 사실 지분적 이자 채권이 이미 발생했죠. 이거 다 소멸한다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아셨죠? 이거 다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것도 소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된 게 없어지면 종된 거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거 좀 조심하시고 선택 채권은 여러분이 보는데 객이라고 써놓고 조문 중심은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채무 불이행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앞으로 별표 한두 개, 세 개는 개별 판례나 쟁점이고요. 단원 자체에는 이제 A급, 특 A급 두 개만 표시해 드릴게요. B급, C급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채무 불이행은 근데 채무 불이행 같은 거는 뭐 표시하기가 좀 그래요. 이행불능 이걸 뭐라 그래? 이걸 A급이라 그래? 뭐라 그래? 어차피 항상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이 조금 놓칠 수 있는데 A급이나 특 A급 그러니까 좀 아주 기본적인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 입장에서 놓칠 만한 건 다 얘기하겠습니다. 뭐 대상청구권이 특 A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공부가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채무불이행이 중요한 건 아시니까 그런 건 언급을 안 하지만 대상청구권 같은 거 언급할 거란 말이죠. 최신 판례도 있고 해서 특이 A급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8월이라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제가 조심스러워요. 사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아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좀 자기가 기초가 부족해서 민사가 팩트로 사실 나 이번 모의고사 뼈 맞았다. 완전 나 하위권 나왔다 성적 라고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많이 봤어요. 8월에 극하, 뭐 하하, 뭐 웃음소리는 아니고 그 사람 합격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난 참 이해 안 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민법은 성적을 올릴 수 없다는 말이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민법은 일단 포기하고 안 돼요. 민법이 하위권이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그게 멘탈도 붕괴가 돼서 민법이 계속 자기 마음을 붙잡기 때문에 중위권까지만 갑시다. 예, 충분히 가능해요. 8월이 끝날 때 하위권이 중위권이 되는 건 하루에 뭐 그냥 여러분이 정말 딴짓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제가 복습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중위권까지 가면 합격권이잖아요. 일단 그 다음 마무리 잘하면 그리고 다른 과목은 뭐 없나? 다른 과목도 하하하하요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크게 웃질 못하시네요. 예, 그러진 않죠. 근데 잘하는 과목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그래야 돼요. 어쨌든 있을 거고요. 민법이 좀 하하다 한 경우에 민법을 중으로 해주면 다른 과목들 조금 받쳐주면 합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위권은 상위 만들어야 되고 상위권 유지해야 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얘기를 이따가 3교시 때 좀 하고. 자, 채무 불이행은요 두 가지 요건이 떠올라야죠. 귀책 사유와 위법성입니다. 여기서 너무 기초적인 설명이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를 사례 문제를 쓸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민법을 통틀어서 잘못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계약을 이행하는 것과 잘못을 책임지는 건 달라요.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귀책 사유고요. 대개 귀책 사유는 위법성이랑 연결이 돼요. 너 이런 잘못을 했고 사회적으로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법에서는 귀책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은 거의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조각 사유가 없으면. 이 두 제도가 뭐예요? 채무 불이행하고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도만 그 잘못한 놈, 배상해야 되는 놈이 과실이 있으니까 받을 놈, 채권자나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논의하는 거죠. 잘못이 없이 원래 계약을 이행하는 거. 가령 표현대리 같은 경우는 무권대리인 줄 알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유권대리처럼,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닌데 유권대리처럼 효과가 나니까 계약을 이행하는 상황에서 무슨 과실상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외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귀책사유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두 군데 들어가야 되고요. 물론 우리 민법에서는 책임을 지는 것 중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책임을 지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같은 법정 무과실 책임도 물론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 귀책사유 위법성을 보시는데요. 뭐 추상적 과실 이런 말들은 아실 것 같고 입증 책임은 뭐 너무나 중요하죠. 채권자는 아무것도 입증할 게 없나요?
내용에 조층 이행을 안 했다. 이게 원래 내용이 아니다는 입증해야 되고요. 채무자는 자기가 귀책 사유에 없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채권자가 이 내용대로 이행 안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법에서는 당연히 귀책 사유가 있는 걸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뭐 당연히 별표인데 너무 기본적인 건 별표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내가 100% 잊어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별표 하나가 될 거고 그와 달리 그 기억 니은에서 다 한꺼번에 별표 하나 정도입니다.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계약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을 재판부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 다 입증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법성, 귀책사유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금전 채무 불이행 무과실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저는 데일리 테스트에서 내가 돈을 딱 오늘 주기로 한 날 갑자기 거액의 사기를 당해서 내 통장이 비어버렸다. 해킹을 당해서 잘못이 하나도 없지만 이행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해서 이행불능인가요? 아니죠. 금전채무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고요.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 기초예요. 몰랐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이건. 자, 그 다음 별 두 개가 처음 나왔네요. 2017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만만하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로 소멸. 임차인 이행불능. 자,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불에 타버렸으면 임차인은 분명히 그 집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종료시를 전제로 한 얘기고요. 그러면 이 입증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불이 났어요. 여러분, 불은 진짜 뭐 누가 잘못했는지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누전인지 뭐 과부하로 해놓은 건지 아니면 길 가던 놈이 방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담뱃불인지. 요거 입증 못하면 임차인이 책임져요. 왜 그렇죠?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이 됐잖아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돌려줄 채무가 있는데 불능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귀책사유 없는 거 입증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차인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행불능 손배 책임을 집니다. 자, 뭐 전보배상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여러분. 시가를. 자, 그러나 화재가 임대인의 지배 관리 영역 존재하자로 발생이 추단되면, 그러니까 뭐 배선 관리를 임대인 집 쪽에서 했는데 뭐 그쪽에서 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관리가 잘 안 됐다든지, 불씨가 뭐 저쪽에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예외가 되겠죠. 이거는 입증 책임이 전환됐다기보다는 입증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전화합체 판결이 바꾼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원래 당연한 법리인데, 자, 이 전화합체 판결이 바뀐 것은 바로 2번 요지입니다. 일부 임대차 사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항상 판례는 어떤 사안인지를 기억하셔야 사례 문제에서 그 판례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남은 건 뭐예요? 논거하고 결론만 아시면 되죠. A급 판례는 논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일부 임대차에서 화재, 임차 외 부분을 동그라미 쳐봐요. 제가 뭐 말하는 걸 동그라미를 치든지 여러분이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임차하지 않은 부분이 화재가, 그 다음에 손해 동그라미 쳐볼게요. 일부 임대차 화재, 임차 외 부분 손해. 건물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2층짜리인데 1층만 임대했다고요. 근데 이게 구분 소유 막 아파트 같으면 아예 건물이 다르죠. 101호 102호 되는데, 그냥 일반 뭐 우리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의 부동산인데 잘라서 임대를 했다고요. 1층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불이 났는데 2층도 타버린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실제 이 사안이 1층이랑 뭐 옆에 부분이었는데 나머지 부분과 2층 뭐 이렇게 불탄 사건이에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고, 그러면 이거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쳐봅시다. 채무불이행이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자, 한 장 뒤로 넘겨서 옛날 판례 뭐였습니까? 자, 첫째 줄에 구조상 불가분 일체 밑줄 치고 X합니다. 옛날 판례는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그래서 물리적 구조에서 찾았어요. 자, 근데 이것이 법률적 의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의상 테러범, 그죠? 의상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을 것.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데, 귀책 사유를 의미하는 건지 좀 애매한데 그렇게 애매하게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계약상 의무 위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 시험에 나오면은 임차 용도가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소름 끼친 게 이렇게 얘기한 게 그대로 나와요. 뭐 이런 용도였는데 뭐 취사를 하면 안 되는데 뭐 취사를 했다든지 이런 거. 그럼 두 번째, 상당인과 관계. 의무 위반한 거랑 그 2층 불탄 거랑 상당인과 관계. 세 번째, 이 통상손해, 특별손해 범위. 손해의 범위에 해당해야 됩니다. 통상손해는 그냥 해당하면 되고요. 특별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 필요하죠. 의상범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포섭까지 요하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신촌에 있는 한 로스쿨에서 올해 기말고사로 나온 문제고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뒷페이지 390조 포괄구정 표시해 놓습니다. 내용의 조치 이행을 안 하면 다 채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4가지 유형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들도 앞으로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민법이 명시적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단어가 있는데요. 불완전 이행과 이행거절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 규정이 아주 중요한 논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시절에는 이게 학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별표였는데 변시에서는 판례가 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행보조자, A급 제도죠. 이행보조자 제도에다가 자체에다 별표를 한다면 별 2개인데요. 일단 A급 제도가 되고, 제도는 제가 A급으로 좀 얘기를 하고,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어디까지가 제도고 어디까지가 개별 판례인지 좀 애매하지만, 자, 누구랑 누가 있어요? 법정대리랑 피용자가 있습니다. 99% 피용자로 출제됩니다. 법정대리로 출제되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 못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용자로 출제될 거고요. 뭐 하는 제도인지 바로 떠올라야 되죠. 이행보조자가 고의과실했으면 채무자가 고의과실이다. 뭐에 관한 제도예요? 채무불이행 제도라는 거 모르면 큰일 나요.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건 사용자 책임 쓰고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어떤 직원이 한 행위가 이행보조자로서 평가될 수도 있고 사용자 책임에서 피용자로 평가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행보조자라는 단어는 오로지 채무불이행에서만 써야 됩니다. 계약 책임에서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행보조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표시해봐요. 제일 중요한 4글자, 의사관여입니다. 우리 판례 워딩입니다. 쌍따옴표에도 좋고요. 쌍따옴표 이미 책에 돼 있지만 달리 말하면 지시감독 종속성 불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의사만 관여됐으면 이행보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 하나 기억합니다. 임대인, 약정이행, 도급, 수급인과실, 화재 발생, 임대인, 채무불이행. 임대인이 임차인 잘 살게 해주려고 수리 맡겼다가 수리하는 아저씨가 실수로 불에 탔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노무도급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지시감독 관계가 없어요. 아저씨한테 맡기고 그냥 자기 나가죠. 그렇지만 의사관여가 있기 때문에 이행보조자가 되어서 임대인은 무슨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약에 불에 타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못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수급인은 무슨 책임을 져야 될까요? 잘못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수급인은 임차인과 계약을 한 바가 없고요. 두 사람의 책임은 무슨 관계인가요?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다가 두 사람이 채무를 지면 문제에서 안 물었어도 여러분이 알면 부진정 연대다, 불가분 채무다, 연대 채무다 무조건 써요. 그냥 묻지 않아도. 그리고 기록형에서는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로 연결된다는 거를 아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기록형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사례형에서. 여러분이 불가분 채무 나왔는데 답안지에다가 공동하여라고 써본다. 괜히 한번 기록형 느낌으로 점수를 더 줄까?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학계에 오래 계신 교수님이 채점할 때는 공동하여 무엇?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뭐지? 이렇게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공동하여 무엇? 각자 아닌가? 바뀐 것도 모르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묻지 않았는데 안물인데 사례형에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임대인의 관리인, 경비 아저씨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막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임대인 채무불이에요. 왜냐면 관리인이면 네가 쓰는 사람이, 게다가 이건 피용자니까 더 가만히 이건 종속관계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종속관계 필요 없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개념에 더 중요한 판례는 위의 판례네. 도급인데 이행보조자라는 거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명백하게 이 판례는 임대인은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그 관리인은 불법행위, 부진정연대를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별표를 치자면은 별표 2개 드립니다. 이 판례도 그냥 합쳐서 별표 2개고요. 이제 이런 걸 좀 해야 돼. 도급하면 떠오르는 게 되게 많아요. 도급하면 뭐가 있나요? 저는 가장 치명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점유예요. 점유. 제 강의에서는 좀 특이한데 도급에서 수급인은 점유자예요. 그리고 도급인은 간접점유자예요. 요런 게 어려운 거예요. 요런 게. 그 외에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유치권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유치권 있고, 전용물 소권에서 도급사안이 하나 있었다는 거. 그거 내가 수리한 거 가지고 제3자 물건 좋아졌다고 부당이득 반환 정보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거 좀 떠올라니까. 도급 단원에 그냥 있는 거 외에 도급하면 관련 단원이 유치권이나 점유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근데 이 점유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사시에 2년 전에 나왔는데 도급인이 점유자라는 걸 그러니까 도급인의 권리를 물었는데 도급인이 자기 소유물이잖아요. 여기 자기 수급인이 와서 공사하다가 누가 와서 침탈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도급인이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점유권에 기해서도 할 수 있어요.
간접점이자도 점유 보호점. 그게 쟁점이었어. 그게 배점이었어. 배점. 사실 기출 문제. 그거 어렵지 않아요. 점유가 어려워요. 점유가. 이제 조금 제가 좀 특이한 것들 얘기를 좀 하고요. 물론 기본이 좀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뭐 이행 보조자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행 지체 넘어갑니다. 이행지체, 뭐 이가계 귀위라 그래서 이행기에 가능함에도 게을리하고 귀책사유 위법성은 공통 요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행지체는 이 요건들을 좀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계속 루틴하게 쓰기 때문에 이행지체도 뭐 A급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이런 거는 해서 뭐 합니까? A급이라는 거를. 자, 그래서 이행지체 시점은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별표는 당연히 하나 정도는 돼야 되고 중요도로 치면 별표 2개인데 이 강의가 지금 1학년 강의가 아니잖아요. 수험 강의라면은 이거는 다 반복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별표 하나로 좀 하겠습니다. 이제 별표 개수가 달라요. 1학년 강의랑 3학년 강의랑 달라요. 여러분은 이제 시험에 변모에만 나오고 안 나왔던 거, 최근 판례 이런 게 변시에는 안 나오고 변모에만 나온 거 이게 별표 3개거든요. 1학년 강의는 변시에 나온 게 별표 3개야.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변시에 나온 거를 기말고사에 내거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강의랑. 그래서 이건 일단 별표 1개인데 입학하는 애들은 별표 3개예요. 이거 그죠? 그러겠죠. 이거 다 외워야 되니까. 확정기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행지체에서의 지체 책임은 자, 이행지체가 채무불이행이니까 잘못을 선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5월 1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요. 그래서 기한 도래하면 바로 지체예요. 근데 불확정기한이 뭐죠? 뜻도 모르는 사람 많아. 1층 골조공사 완료시. 나는 맨날 이 예만 들어요. 1층 골조공사 완료시에 변제하겠다라고 하면 잘못을 인정하려면은 1층 골조공사 완료된 건 적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책서유가 필요하니까 안 뗍니다. 안 떼. 그리고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언제든지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갚으라고 아직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갚으라고 말을 하면 청구를 받은 때죠. 자, 이 말 맞아요? 도래한 때부터 바로 지체다. 도래함을 안 때부터 바로 지체다.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바로 지체다. 맞아요. 왜냐면 내가 때라 그랬잖아. 때라 그랬지 날이라고 안 했다고. 이거 조문이에요. X 아닙니다. 이거 O 지문이에요. O 지문. 자, 물론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엄밀히는 다음 날부터입니다. 만약에 당일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그러나 때로부터라고 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조문인데 그걸 틀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한 때로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멸시효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각자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소멸시효 때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자, 저는 오히려 603조 이항 같은 거 좀 잘 봐야 돼요. 이제 수험생들은. 반환식의 정하면 소비됐자. 여러분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 그죠? 변제기 안 하죠 보통. 야 100만 원만 빌려줘. 야,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밤 11시 반에 술 먹다가 아유 막 쟤는 조마조마하죠. 언제 갚으란 말 안 하나 그랬는데 11시 55분에 말하는 거예요. 갚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론적으로는 5분 뒤에 지체가 됩니다. 다음 날 바로 지체니까. 왜냐면 그날 갚아야 되죠. 따라서 이건 기간을 좀 줘야 됩니다. 돈 빌리고 기간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경과한 때 지체에 빠지는 건 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 줘야 됩니다. 자, 미음번은 뭐 별표죠. 기록형으로 연결되는 거죠. 채권자 취소 소송과 이혼 소송. 취소과 이혼 소송. 가액 배상과 재산 분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입니다. 민법 연 5%입니다. 결국 뭐가 적용 안 된다고요? 뭐 소초법 적용 안 됩니다. 너무 기본이라. 자,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이런 거는. 사행위 취소는 내년 기록형 예상입니다. 사행위 취소하고 취득시효. 나온 지 좀 돼가지고 나오기도 좀 제대로 안 나와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예상 쟁점 중에 하나죠. 기록형 쟁점 이건 좀 예상 쟁점이 많아요. 뭐 유력하다기보다 한 10개 정도 되겠죠. 나올 만한 주제가 이제 뭐 작년에 막 자세히 나온 건 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10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비읍번. 쌍방 모두 변제 제공 없이 기한을 경과하면 그 이후는 모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서 5월 1일에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기로 했습니다. 무슨 채무예요? 확정기한이에요? 불확정기한이에요? 정함이 없어요. 당연히 확정기한이죠. 근데 5월 1일에 약속이나 한 듯 둘 다 제공을 안 하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 서로 지체가 아니다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행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5월 1일 다음 날이지만 기한에 정함이 없으니까 최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죠. 근데 지체에 빠뜨리려면 쌍무계약이고 동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 걸 제공하고 최고를 하면 그 다음 날이에요. 예, 요거 별표해서 잘 기억합니다. 어느 일방이 이행 제공하면서 최고하면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라고 80년대 판례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별표를 어떻게 할까요? 중요도로 치면 별표 3개지만
다들 알 것 같아서 불법행위 당일 지체 책임입니다. 불법행위 나 오늘 때렸어. 그럼 치료비의 지체 책임 오늘 바로 이자 붙습니다. 바로 지연이자부터요. 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데 몰랐던 사람은 별표 3개 하세요. 그리고 아셨던 분들은 그냥 뭐 별표 1개 정도 해서 잊지 않도록. 사실 이 별표라는 게 주관적인 별표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그 주관성이라는 것 중에 제가 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게 있어요.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뭐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봐서 중요하지만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좀 제가 배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판례 별표 하나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채권, 가압류, 지체 책임. 제 수업에 이 노트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요거 뭐 예전에 그 4월에는 프린트로 나눠드렸는데 그걸 제본해서 가져와도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노트고, 혹시 이 앞에 차례가 없는 사람들은 데스크에서 좀 복사를 해달라고 하면 여기 차례를 복사를 하면 조금 노트 보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노트 꺼내실 필요는 없고 이제 좀 필기 중에 노트를 좀 보면서 제가 좀 시간 절약 용도로 진도를 무조건 나갈 거예요. 그날 진도를 무조건 나갈 거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하고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공부가 되는 날이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어요. 아마 내일도 계획대로 안 될걸? 오늘도 안 되고 오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선택이라고. 내가 오늘 10개를 보면 정말 좋지. 근데 내가 정말 오늘 몸이 안 좋든 뭐가 하나 보다가 거기 꽂혔든 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있겠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6개밖에 못 봐. 그럼 뭘 6개 볼 건지 고민해 봤어요? 그럼 고민해야 돼요, 매일. 그게 시험은 확률 싸움이고 10개 중에 6개밖에 못 보면 6개 볼 거 뭔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약한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근데 그냥 1번부터 6번까지 보다가 힘들다고 그냥 뒤에 4개 안 본대. 그리고 표시도 안 해놔. 자기가 안 본 거.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정성이 모이는 겁니다. 그 정성이 모인다는 게 단순히 시간을 열심히 오래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날 계획은 좌절돼요. 어차피 그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슬퍼할 시간이 없고 그냥 오늘 약간 좌절각이다. 지금 오후 4시인데 망했다. 지금 내가 오늘 계획의 3분의 1도 못 봤다. 지나치게 공감하시네요. 자, 그러면 남은 시간에 뭘 봐야 되고 어떤 걸 뒤로 미뤄야 되는지를 계속 점검하세요. 그 점검하는 시간은 머리도 안 아파요. 그냥 사실 그게 자기 공부 계획을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하루에 이건 좀 심하긴 한데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5번 바꿨어요. 계획을 하루에 거의 평균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지우고 화이트로 지워. 그것도 계획서를. 자대고 다시 해. 그러고 쓰다가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찢어버리고 다시 또 해가지고 계획서 써요. 왠지 이건 손으로 써야 맛이 나요. 그때도 뭐 컴퓨터가 있었지만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에요. 타자로 계획 세우고 이러진 않았어요. 계획 세우고 아니면 딱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책만 읽으면 머리에 쥐나거든요. 그 2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하는 시간은 그렇게 피곤하진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사람이 단순한 게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대하면 진짜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끌려가고 막 시간 길게 하는 사람보다도 막 10시간 동안 거의 영혼 가출하고 막 읽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난 넘겨야 돼. 이 사람하고 공부 한 7시간 했는데 한 3시간은 뭐냐면 계획 세운 거야. 중간에 찍고 다시 적고 빨간색으로 쓸 걸 말하고 막 다시 쓰고 이게 빨간색이면 이거 파란색 이거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계획을 한 3시간 세웠어요.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면 한 3시간 계획 세우면 7시간 공부했어요. 근데 그 계획을 3시간 동안 계속 해오는 게 아니고 하다가 바꾸고 내가 이거 2시간 동안 하려고 그랬는데 3시간 걸리네? 그럼 또 바꾸고 그럼 나 객관식은 버려야지 여기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하다 보니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3개야. 1번 좀 덜 지쳐. 똑같이 앉아있는데 2번 공부를 자기가 되게 적극적으로 플랜을 짜면서 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다음날 공부 계획이 훨씬 좋아져요. 그러니까 첫날 이렇게 해서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똑같은 거 다음날 이거 2시간 만에 못해 이거 못해 이래가지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 막 찍고 막 도서실에서 막 계획 세우고 그러진 않죠. 자기 스타일마다 달라요. 이건 제 성격이 반영된 거겠죠. 근데 조금 참고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취지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걸 그날 진도 중에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못 본 거는 체크를 해놓든지 넘기는 거지 그냥.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2회 차에 나가야 돼요. 이러면 객관식을 병행을 하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A가 가압류 맨날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돼서 이걸 묶어두는 거죠. 가압류는 얘한테는 지급을 금지하라는 거고 이게 금전채권이라면 얘한테는 영수 및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죠. 너는 받지 말고 이거 함부로 딴 데 팔지 말고 너는 얘한테 주지 말고 근데 얘가
뭡니까? 지체 책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는 이건 무엇 이러겠죠. 나 주지 말라 그래서 안 준 건데 왜 지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그 논거가 안 떠오르죠. 논거, 판례 논거. 가압류가 돼도 지체 책임이다. 논거 안 떠오르죠. 논거가 너무 허접해서 안 떠올라요. 보겠습니다. 가압류는 지급을 금지할 뿐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무하죠?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운 사람 1점 더 받는 거예요. 가압류는 지급을 금지할 뿐 채무 자체를 없애준 게 아닌데 지체라는 겁니다. 되게 허접한 논거예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논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공탁을 하면 되지 않냐? 답답하면. 이것도 논거가 될 수도 있겠죠. 논거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공탁이 되는 논거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고 또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것은 B가 이 채권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영수를 할 수 없으니까 채권자가 받을 수 없다니 나는 공탁한다죠. 공탁의 사유는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거나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지거나 그게 변제공탁의 사유 아니니까. 487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공탁을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두 개는 알아야 돼요. 공탁의 원인, 그 다음에 일부 공탁 안 된다. 이 두 개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거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가압류가 존재하죠. 공탁을 하면 이 채권이 이제 공탁금 출급 청구권으로 바뀌니까 뭐 그렇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불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이 있는데 1층 골조공사 완료 시에 돈 갚기로 했어요. 근데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행기 도래한 겁니다. 즉 1층 공사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이제 공사 앞으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갚아야 되겠죠. 사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었네요. 왜냐하면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해야 되고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해야 되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 조건이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기한이냐 조건이냐, 장래 이것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는 계약 약정을 할 당시에 당사자의 의사에 달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1층 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100%. 왜냐하면 돈은 무조건 갚아야 되니까. 지금 돈 갚는 변제기를 그때로 해놨다는 거는 공사 안 하게 되면 나 돈 안 갚을게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뭐 아예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뭐 로스쿨에 입학하면은 돈 안 갚아도 돼. 이런 경우는 조건이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는 그 당시에 발생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로 나눠서 조건이나 기한을 걸어놓은 건데 얘네들은 기한인 줄 알았어. 무조건 도래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됐다면 어떡하겠어요? 기한 도래한 걸로 봐야죠. 이겁니다. 이 부분 딱 한 번 설명했어요. 조건과 기한은 제가 수업할 게 2개인가 3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 이거예요. 아셨죠? 기한이냐 조건이냐의 개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그냥 외우시면 돼요. 불확정 기한이 혹시 발생이 만약에 불가능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조건처럼 된 거죠. 발생이 될지 안 될지. 그런데 기한이 도래한다.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별표 안 하겠습니다. 자, 지연손해금 부당이득이 기한 정함이 없다는 건 제가 뭐 늘 별표 2개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면 안 해도 되고요. 내 진짜 안 까먹을 것 같다 하면 별표 1개만 하시고 지연손해금과 부당이득은 기한에 정함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게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소멸시효에서 일단 많이 이용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소멸시효에서. 그리고 지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도하는 이슈도 하나 있습니다.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도하는 게 바로 그 다음에 있죠.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 양도. 여러분 사례 문제 구성해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지연손해금을 양도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양수금을 청구해서 소송을 하다가 나중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했다면 원래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지체가 언제부터예요? 양수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해야 되겠지만 통지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겠죠. 따라서 도중에 통지가 계속 됐다면은 다음 날부터 지체입니다. 별표를 2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온 적이 없어요. 사례형으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왔죠. 그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거. 대항요건. 이게 지금 이 사건도 이슈가 뭐냐면 대항요건 안 갖춘 상태에서 양수금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가 대항요건을 안 갖춘 상태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판례가 한 2-3개 있어요. 채권 양도나 채권 양도인이 청구했든지 양수인이 청구했든지. 일단 여기서 이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연계되는 것들을 막 다 지금 나올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러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뒤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첫날이에요. 어차피 뒤에 나오고 그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이 나나 이렇게 해보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한의 이익상실은 좀 넘어갈게요. 물론 그 밑에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는 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도 많이 보셨고 뒤에서 또 소멸시효에서도 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효과죠. 강손해책이라 그래서 이행지체는
강손해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행불능은 이행불능은 전해대. 이행 거절은 강전해. 불완전 이행은 완손해. 제가 이제 두 문자가 되게 많아서 좀 두 문자가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좋은 두 문자라고 내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그림을 좀 자기가 봐두라는 게, 두 문자를 외우지 말고 이렇게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이 있고 해제권이 있어요. 그죠? 근데 특히 여러분은 이행불능이랑 이행거절 같은 경우에 전보배상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행불능과 이행거절 전보배상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지연배상인데 지라고 안 한 이유는 예외적 전보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강제 이행이 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건 뭐예요? 이행불능은 강제 이행이 불가능하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개념을 알면 돼요. 이게 뭐 신기하다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글씨나 이 그림은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특수한 문제가 있어요. 책임가중 392조. 대상청구권 명문의 규정이 없고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 특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완전물급부 청구권이라고, 뭐 이행을 강제이행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불완전하니까 완전하게 만들어라, 혹은 추한 청구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손해배상 해제가 있고. 자, 이 중에 해제가 제일 절차가 복잡한 게 이행지체죠. 544조에 있지만 상당 기간 최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와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는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는 조문이 있나요? 네,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546.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뭐 즉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거의 즉각 해제한다는 의미고요. 요건 뭐 어차피 이행거절 자체가 판례가 인정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판례에 의해서 즉각 해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거는 뭐 그렇게 큰 관심 가질 필요는 없고, 이거는 뭐 불완전한 부분이 불능하면 뭐 일로 가고 지체된 거면 일로 가고 뭐 그렇다 한대요. 이건 별로 의미 없고요. 요거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개관 대충 알아들으면 됩니다. 이 정도는. 자, 그래서 82페이지 이행지체 강손해책이 나와 있고요. 뭐 늦게 주고 있는데 빨리 이행하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이지만 예외적 전보배상 395조 조문 읽어보세요. 꼭 별표는 안 하겠습니다. 조문의 존재는 아셔야 돼요. 밑줄을 쳐드리자면 지체 후 상당기간 최고, 그 다음에 이익이 없는 때, 이 두 가지죠. 판례도 하나 있긴 한데 너무 객관식이라. 자, 해제가 제일 중요한데 나중에 해제 단원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제 수업을 아마 올해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상한 걸 수업을 하네 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저는 이것도 뭐 예상 정도는 전혀 아니에요. 판례가 없어서. 근데 교수들이 엄청 중시해요, 이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책임가중 392조입니다. 채무자는 이행 지체 중에 생긴 손해라면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진다. 자, 주인공 잘 봐요. 채무자의 이행지체 상황입니다. 도자기 판매를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집에서 네가 이 도자기를 받아가라. 특정물이니까 특정물은 특정물이 있는 곳에서 보통 받아가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매도인은 도자기를 자기가 누굽니까?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겠죠. 오면 문만 열어주면 돼. 추심 채무니까. 근데 매수인이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깜빡하고 놀러 간 거야. 그럼 이게 뭡니까? 도자기 이행지체예요. 정말 단순한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실수하면 정말 억울해지는 게, 쌍무계약은 권리 의무가 두 개씩 있잖아요.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고 누가 이행지체고 누가 수령지체인지 봐야 됩니다. 그거 헷갈리면은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건 뭐 실력이 없어서 틀린 게 아니라, 뭐 그것도 물론 실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정말 어이없는 실수한 거예요. 어이없는 실수. 지금 분명히 사실 그래봐야 두 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일반 계약은. 그죠? 지금 분명히 도자기를 문을 안 열어주고 안 줬으니까 도자기 인도 채무가 지체된 상태예요. 근데 그 채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재해가 생겨가지고 박살난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러면 내 잘못 없이 불능이 된 거죠. 제가 왜 매도인 쪽에 예를 들었는지 아시겠어요? 도자기에서. 매수인 쪽에 예를 들자고 하니 매수인도 지체를 할 수 있겠죠. 돈을. 근데 지체하던 중에 돈이 불능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 조문은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라고 해서 뭘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그냥 모든 교수들이 이 손해는 이행불능이 된 손해라고 말합니다. 불능이 된 손해. 그거 말고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대요. 상식적으로. 그 얘기가 이제 체크 안에 있죠. 체크가 아니라 통설이라고 돼 있네요. 이행불능 책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도자기를 늦게 준 거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집도 그럴 수 있죠. 집을 팔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 열쇠를 줘야 되는데 열쇠를 안 줬어. 근데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갔어요. 그래도 이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도자기든 집이든. 그러나 집은 책임을 안 져요. 단서 때문입니다. 이행을 했어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도자기라면 매수인이 홀랑 들고 갔을 거니까 홍수에 떠내려간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집이라면 매수인이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들어와 살다가 홍수가 나면 어차피 차라리 지체한 게 고마운 상황이네. 그죠? 요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례가 없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참 안 하는 부분인데 별표 한 개 정도는 좀 해야 되고요. 정변의 멘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다가 멸실된 경우의 문제는 392조고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다 멸실된 경우는 538조 해당이다. 뒤의 내용은 특 A급이죠. 앞의 내용은 이건 지금 B급이지만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서 도자기를 잘 준비하고 있는데 매수인이 가지러 안 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홍수가 나서 도자기가 떠내려가면 매도인은 538조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도자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거 1항 같은데? 그죠? 오타난 것 같은데? 1항 이문. 네. 책에 제가 이제 오타가 그래도 조금 있어요. 조금이 아닌가요? 어쨌든 좀 있습니다. 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여러분 책 꽂혔다가 제 기억엔 그런데 이게 538조 1항이 1문 2문인 거죠. 그죠? 2항은 자기의 책임을 뭐 면함으로써 한 이익을 뭐 공제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1항으로 책 오타 수정하겠습니다. 네, 15분 정도 쉬겠습니다.